안녕하세요. GLC 통계학 연습 튜터링을 맡게 된 18학번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한 모집단과 어떤 두 모집단의 추론을 위해서 이렇게 T분포라든지 G분포 검정 통계량 혹은 신뢰 구간을 구하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3개 이상의 모집단일 때 이 분산 분석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3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의 어떤 동일성을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이를 통해서 효과나 반응 결과 등에서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혼돈이 될 수 있는 게 분산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왜 평균을 비교하냐고 이렇게 써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Analysis of Variance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 평균의 어떤 그 분포를 이제 분포 간의 어떤 형태를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분산 분석은 평균의 동일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를 보면은 여기 자동차 등급별 파손 정도라든지 광고 유형별 소비자 선호도 이렇게 3가지 영어 학습법에 의한 성적 비교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에서 변수를 나눠서 반응이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 뒤쪽에서 좀 더 이 예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나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변수인데, 종속 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험이나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변수로 결과나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식이나 어떤 함수식에서 말을 할 때 종속 변수는 y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혹은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할 때 그 뭐뭐일 것이다가 이 종속 변수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 변수는요. 독립 변수는 요인으로서 실험이나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변수로 입력 값이나 원인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정문을 다시 예대로 들면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 해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파트가 이 독립 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회귀식이나 함수식에서는 x 값이 아마 독립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인 수준이라는 걸 한 번 더 따져줘야 되는데, 요인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교하는 모집단을 정의하고 종속 변수 결과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자동차 등급별로 파손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가설을 세운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종속 변수는 파손 정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자동차 등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인 수준은 그거의 특징을 말해주는 여기 소형 자동차, 준준형, 중형 혹은 대형 자동차가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요. 광고 유형별 소비자 선호도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가설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은 소비자 선호도가 종속 변수, 광고 유형이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TV라든지 인터넷, 신문, SNS가 이 요인 수준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가지 영어 학습법에 의한 성적 비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요인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언급된 건 없지만 우리가 굳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 지정을 해보면 첫 번째 영어 학습법은 AI다. 두 번째 영어 학습법은 유명 1타 강사가 가르쳐준다. 세 번째 영어 학습법은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준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인 수준을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영어 학습법이 독립 변수, 그거에 따른 성적이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 분석을 하는데도 분산 분석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는 없겠죠. 모집단 3개 이외에 우리가 무슨 가정을 해야 이 분산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3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독립성,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정규성, 각 모집단의 종속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세 번째, 등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등을 썼다는 거겠죠. 그래서 반응 변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종속 변수의 분산은 모두 모집단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이 가정을 다 지키진 않아요. 그래서 3가지 가정 중에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는 이 독립성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성이 지켜지게 되면 우리는 분산 분석을 대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산 분석에도 그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는 것들은 요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독립 변수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1개이면 1원 분산 분석, 2개이면 2원 분산 분석, 3개 이상이면 다원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 분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우리는 이 분산의 구성을 두고 이 표를 작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구성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집단 내 분산, 그룹 내 변동이라고 써져 있는데, 먼저 그 정의를 보면은 각 집단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집단 요소들의 측정치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집단 간 분산 혹은 그룹 간 변동은 각 집단의 평균이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전체 분산 혹은 총 변동 혹은 합계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각 요소의 측정치가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분산 분석의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아까 그 첫 장에 나왔던 3가지 영어 학습법에 의한 영어 성적 차이를 알고자 분산 분석을 하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3가지 영어 학습법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같다, 아니다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 데이터셋에서 한번 보면 집단이 A, B, C로 해서 3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집단 안에 그 관측치수는 총 10개씩 있기 때문에 30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편의상 여기 평균을 쫙 구해놨는데요.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집단 내 그런 분산을 구해보기 전에 유의 수준을 먼저 따져볼게요. 유의 수준은 이렇게 알파값 0.01로 일단 제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 내 분산을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내 분산은 우리가 평소에 구하던 그 모집단 분산을 각각 하나씩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모집단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표본이니까. 그러면 이제 표본 분산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A집단, B집단, C집단의 그런 분산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리 구해놓으면 여기 592가 나올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450이 나올 거고, C 같은 경우는 524가 분산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여기 집단 내 분산인 156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SSW라고 써져 있는 집단 내 분산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간 분산인 SSB를 구해볼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각 줄별로 여기 관측지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각 줄별로 이렇게 관측지들이 나오는 거를 다 총합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147 나오고 이렇게 쪼르륵 해서 152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 총합들을 또 구하게 되면 이게 1320이 되는데 이거를 집단의 3개마다 관측지가 10개 있다. 그래서 총 개수가 30개니까 우리는 이걸 30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44죠. 그래서 전체 평균은 우리가 44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44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의 평균에서 이제 평균으로부터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53-44, 그다음에 41-44, 38-44, 그리고 거기서 각각을 또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관측지수 10을 곱해주면 우리는 1260이라는 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전체 분산만 구하면 되는데요. 전체 분산은 전체 평균을 각 집단의 관측치들로부터 빼준 다음 제곱을 하고 총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구해놓은 게 있긴 한데 일단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60-44를 하고 제곱, 41-44를 하고 제곱. 그래서 이렇게 쫙 제곱 값을 구해주면은 우리는 총 합계로 2826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표를 계속 작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집단 간 분산의 자유도, 집단 내 분산의 자유도, 전체 분산의 자유도를 구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집단 간 분산의 자유도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집단 간 분산의 자유도는 집단의 수 3개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서 2가 나오고요. 집단 내 분산은 집단의 수
3개 곱하기 집단 내 관측 치수가 각각 10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곱해주고 거기서 다시 집단의 수로 뺍니다. 그러면 27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전체 분산은 집단의 수 3개 그리고 거기서 집단 내 측정치의 수인 10개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29가 나와서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이라는 게 있는데, 평균 분산은 이제 각각 나온 그런 분산 값들, 이 값들을 각각 자유도로 나눠주면은 평균 분산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집단 간 평균 분산은 1260 나누기 2 해서 630. 집단 내 평균 분산은 1566 나누기 27을 해서 58. 그 다음에 전체 평균 분산은 2826 나누기 29를 해서 대략 이런 97.4482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알기 위해서 F 비율을 구하려고 사실 이 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F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보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 비율은 집단 간 분산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집단 내 분산의 값을 씁니다. 이거와 이 값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집단 간 분산인 630을 58로 나눠주면 이 10.86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손으로 계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SPSS나 엑셀을 쓰시게 되면 그거를 그냥 바로 F분포표를 만들어줘. 그러면 이 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왜 구했냐? 그러면 검정 통계량을 지금 방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강력하고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미 구해놨는데요. 임계치 기억하시죠? 임계치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프에서 우리는 F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양의 외도를 갖는 왜곡이 있고 비대칭성을 가진 분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우리는 여기가 H0 여기가 채택 영역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H1이 채택되는 기각 영역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계치를 그 확률 분포표 그 부록을 보고 구하면은 5.49가 나오는데요. 그 5.49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49가 나왔고 우리가 구한 F 비율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10.86이죠. 그럼 10.86이면 그래프상에서 5.49보다 크니까 여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기각력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엔 이거 왜 구했나요? 세 가지 영어 학습법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세 가지 영어 학습법에 따라 학습 효과가 모두 같다고 할 수 없으며 학습 방법에 따라 성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통계 그 1강에서 설명을 했을 때 선형관계 척도를 설명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선형관계 척도도 같이 할 예정인데요. 선형관계 척도는 우리가 아까 배운 독립변수와 그 종속변수 간의 연관성을 본다. 그거의 어떤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게 이제 선형관계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관계 척도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공분산, 상관계수, 결정계수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공분산은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측정하는 척도로 선형관계의 어떤 방향을 알려줍니다. 자, 공식을 구할 때 우리가 x와 y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 모 공분산의 예시를 보시면 시그마 xy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공분산은 sxy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분산을 구했는데 공분산은 이제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에요. 그냥 얘는 관계가 있다 없다의 어떤 방향성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측 단위에 상관없이 좀 더 상대 비교가 가능한 어떤 선형관계 척도를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우선 여기 공식을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모집단의 상관계수. 이 P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그리스 문자로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 x, y고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우리가 두 변수의 공분산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를 곱한 것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의 상관계수를 구한다 하면 R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계수예요. 결정계수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주로 등장하는데 이 회귀식을 구하면 그 회귀식이 얼마나 설명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I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SST는 SSR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분산 분석표에서 SSR 같은 경우는 그룹 간 변동이라고 했고 SST 같은 경우는 총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산 분석표의 일부를 가져와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관계수에 그냥 제곱을 하면은 이 결정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형관계 척도를 봤을 때 이거 결정계수를 봤는데 설명력이 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한 단위가 x의 한 단위가 증가할 때 y가 그럼 증가를 할까 얼마나 감소를 할까 알아보려면 이제 회귀 분석을 돌리게 됩니다.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얼마나 일정한 값을 가지고 대응되는지 그 식을 알아보는 건데요. 만약에 x 변수가 한 개고 y 변수가 이렇게 한 개로 되어 있을 경우 우리는 주로 단순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y 변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속 변수가 y 변수라고 할 수 있고 x 변수는 이 독립 변수가 x 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 쓰여지는 우리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최소 자승법이라고 합니다. 최소 자승법은 우리가 이제 가능한 관측지 점들이 우리가 모은 그 관측지 점들이 있겠죠. 그 점들이 근접해 있는 곳에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 직선과 실제 관측지들의 거리인 오차를 가능한 작게 만들어서 회귀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관측지가 이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제 여기 있는 관측지와 우리가 그은 직선으로 예상을 할 때 이 오차를 줄여서 만든 기법이 이 최소 자승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도출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y 햇은 b0 플러스 b1x 플러스 2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면은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b1은 기울기고 b0는 y 절편,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일단 이 광고비와 매출액을 가지고 우리가 연관성을 먼저 비교를 해볼 겁니다. 회귀 분석을 돌리기 전에 이 선형관계 척도를 먼저 알아야 회귀 분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순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분산을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 지금 22.44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공분산을 비교를 할 때는 공분산을 두고 0보다 작냐 크냐를 두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0하고 같냐를 갖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작게 되면 음의 선형관계를 가진다. 0보다 크면 양의 선형관계. 0하고 같으면은 아무런 선형관계가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 근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0보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일단 양의 선형관계를 갖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방향을 알았으면 그게 어느 정도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 상관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0.98인데 표본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0.98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면 양의 선형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의 선형관계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제 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0.98은 보통은 사회과학론에서는 0.8보다 크거나 같으면 설명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해서 강한 양의 상관계 개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개수를 구했는데요. 이거에 그냥 제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곱을 하면 다음과 같은 뭐 0.966 혹은 0.9604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편의상 이 0.966 값을 저는 0.97이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백분율로 나타낼 건데요. 백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해서 97%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광고비의 변동성이 매출액의 변동량의 대략 97% 정도를 설명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회귀 분석은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광고비 단위가 이렇게 1 증가할 때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건 엑셀 표를 만들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울기하고 y절편이겠죠. 자, 그럼 구했으면은 y절편은 이렇게 나와 있고 기울기는 그 아래 광고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1.836364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석만 하면 되는데,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y절편이 이 6.63 얼마가 나오는데, 이거를 반올림을 해서 6.64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 기울기도 반올림을 해서 1.84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단위가 얼마였냐면 억 단위였기 때문에 그 억 단위를 다시 이 소수점에 계산을 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 B1의 추정값은 약 1.84로 우리가 매출액이 1억 8,4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y절편 추정값은 우리가 6.64로 구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을 때 매출액이 6억 6,400만 원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제를 끝으로 회귀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자, 마지막 강의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만약에 뭐 분산 분석이든 회귀 분석이든 이전 강의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교수님을 통해서나 저를 통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